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관련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글 어스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이곳이 바로 멕시코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 미국과 아주 긴 국경선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의 여러 작은 나라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오그란데 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국경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유카탄 반도에서 밀림 속에서 이렇게 국경이 형성되어 있어서 위도상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는 매우 특이한 지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토 중심부에는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위도상으로 아열대 기후에 가깝지만, 이 고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날씨가 온대 기후로 바뀌는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와 이렇게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는 상당히 크죠.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강대국과 국경선을 길게 마주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종적으로도 앵글로색슨계, 백인계가 주를 이루는 미국인데 반해 이쪽 멕시코는 메스티소, 즉 그러니까 백인과 아메리칸 원주민 간의 혼혈이 인구의 거의 88%에서 90%를 차지하는 색다른 인종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한 권 한 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모두 멕시코와 관련된 소설입니다. 모든 책은 다 멕시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자, 이 대부분은 다 소설책인데, 이 중에서 이 반란의 멕시코는 르포르타주 형식이고, 그 다음에 깊은 멕시코는 굳이 분류하자면 역사책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설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서점에서 멕시코 책을 많이 찾아보려 했으나 생각외로 멕시코 관련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구입했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다 읽었고, 이 중에서 내 생명 아사거주는 완전히 읽지 못했고, 나머지 아이리스와 깊은 멕시코는 읽고 있는 도중입니다. 특히 아이리스는 예전에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는데 그만 나머지 책을 읽다 보니까 순서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 권 한 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란의 멕시코입니다. 자, 반란의 멕시코입니다. 책 표지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표지에 나타난 그림을 잠깐 살펴보자면, 총을 든 멕시코 메스티소 또는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오,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 여럿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혁명과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품어나죠. 저자는 존 리드입니다. 여기 존 리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략적인 이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존 리드가 집필한 다른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이. 이 반란의 멕시코 존 리드는 기자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답게 어떤 르포 형식의 책을 쓰는데, 그의 대표작은 반란의 멕시코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를 뒤흔든 열흘입니다. 즉 러시아 혁명을 다룬 르포 형식의 책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사진이 있고, 자,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존 리드죠. 자, 이 존 리드가 쓴 책이 바로 이 반란의 멕시코입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는 이 책을 먼저 썼죠. 그리고 나서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썼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살펴보니까 이 세계를 뒤흔든 열흘, 그리고 조지 오웰의 스페인 내전을 취재한 카탈로니아 창가,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을
이렇게 가장 유명한 르포 형식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멕시코 책 이야기를 끝나고 이 책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발라드 멕시코는 존 리드가 쓴 르포르타주 형식의 책인데, 이 책은 2010년대 초반에 이 멕시코 혁명의 한복판으로 존 리드가 직접 침투하여 그 혁명의 세세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멕시코 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판초 비아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혁명 기간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카란사와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그런 혁명의 중요 인물을 만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멕시코 혁명 전쟁 그 한복판에 직접 침투하여 이 일개 병사,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름 모를 병사와, 그리고 전투가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민가에 거주하는 한 이름 모를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서 그들과 나눈 일상, 그리고 그들의 심경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굳이 기록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그 한 장면만 말씀드릴게요. 존 리드가 이름 모를 혁명군 병사 한 명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목숨이 위태로운 혁명 전쟁에 참여했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름 모를 병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산에 나가는 것보다는 전쟁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그 당시 1910년도 당시에 이 멕시코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처참했던 이 멕시코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의 한복판에서 존 리드가 기록한 르포르타주의 형식의 책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어서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멕시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키워드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잔혹함입니다. 소설 전체에 걸쳐서 이 잔혹한 멕시코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 잔혹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환상입니다. 즉 한때 이 서구 문학, 영미 문학에 대한 대안으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 즉 남미권 문학이 대안 세력으로 떠올랐었는데, 그 대안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작법은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였죠. 즉 환상입니다. 환상. 그 남미 문학답게 역시 이 멕시코 소설은 환상과 같은 설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혁명입니다. 즉 이 멕시코 혁명이죠. 멕시코는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혁명이 오늘날 현대 사회까지 계속 정치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더라고요. 따라서 이 문학은 그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실인 혁명을 무시할 수 없었나 봅니다. 따라서 책 전체의 혁명은 골고루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하다 보면 멕시코 소설은 크게 환상, 잔혹함, 혁명을 토대로 집필한 작품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 한 권 한 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풍의 계절입니다. 작가는 페르난도 멜초르입니다. 여성 작가입니다. 암실 문고에서 펴낸 작품인데,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주를 이루는 책 표지입니다. 벌써 책 표지부터 암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목은 태풍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태풍은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 부는 열대성 저기압이죠. 이 멕시코는 허리케인이죠. 이쪽 멕시코만 일대에서 일어나는 열대성 저기압은. 자, 어쨌거나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인하다, 잔혹합니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이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하층민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태풍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너무나 잔혹해서 때로는 현실을 너무 과장돼서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 거주자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은 이 책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멕시코 하층민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잔혹함은 제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더합니다. 이를테면 현실에서도 실제 폭력이 일어나는 곳에도 쉽사리 사용하지 않을 만한 단어가 책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잔혹함을 싫어하는 분들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특히나 살인, 마약, 근친상간, 강간 등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학은 현실을 대변하는 하나의 매개체다 보니까 현실이 실제로 이래야 했다면 문학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현실보다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책은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잔혹함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작가 후안 룰포의 두 권의 책입니다. 이 후안 룰포는 단 이 두 권의 책만을 집필했는데 두 권 모두 매우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페드로 파라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드로 파라모의 책 표지에는 이렇게 사막에서 자라나는 선인장과 같은 식물이 책 표지 전체를 도배하고 있죠. 특히나 이 멕시코는 이 멕시코 그리고 미국 남부에 걸쳐서 위치한 이 건조지대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 또한 이런 이 건조지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문학이다 보니까 현실과 환상을 작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호한 설정 등이 책 전체를 도배합니다. 그리고 화자도 갑자기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모호함 그 자체로 책 내용 전체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번역자 또는 문학평론가조차도 책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여 작가한테 별도로 질의를 해야 할 정도로 모호함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 모호함이 지나치다 못해 독서를 순간적으로 중단하게끔까지 만드는 그런 모호함이 극단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주는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 서정적, 시적 운율을 가미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의 감정 묘사 등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책 뒤편에 있는 몇 가지 문구로 이 책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멕시코 현대문학 거장의 후안 룰프, 삶과 죽음, 현실과 과거가 교차하는 새롭고 낯선 문학 세계,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의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멕시코의 교과서의 필수 수록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함의 극치를 느끼면서 다소 난해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후안 룰포의 연속된 작품 불타는 평원입니다. 이 불타는 평원은 이 단편 작품입니다. 총 17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작이 이 불타는 평원인데, 불타는 평원은 이 혁명의 한 부분을 다룬 단편 작품입니다. 자, 이 불타는 평원을 비롯한 17개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칠고 황량한 멕시코를 잘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한 문구가 있네요. 향토새 짙은 풍경과 서정적인
언어로 그려낸 삶의 애환과 폭력의 속성. 그렇습니다. 이 17편의 작품을 이 문구 하나로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후안 룰포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멕시코의 대표 작가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입니다. 미능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아우라인데 그 얇은 분량의 아우라는 제가 그냥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두꺼운 작품을 만끽해보고 싶어서 이 의지와 운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이 결코 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지와 운명은 그 작품의 난해함에 있어서는 이 페드로 파라모를 한참 뛰어넘는 그 난해함의 극치였습니다. 의지와 운명의 책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책 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책 뒤편을 펼치게 되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성 푸엔테스가 집요하게 그려낸 인간의 비극적인 의지와 운명, 악마와 손잡은 대부 일그러진 욕망과 새 아들 앞에 강요된 피비린내나는 숙명, 그리고 20세기 멕시코 현대사를 총망라한 음모와 배신의 드라마, 특히 마지막 문구 20세기 멕시코 현대사를 총망라한 음모와 배신의 드라마가 이 책 줄거리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이 멕시코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이 문학 안에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안에는 이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부터 해서 그 안에 담겨진 멕시코 대통령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의 어떤 자본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설정 등이 가미되는데 문제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너무 과욕이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압축이 모호함으로 바뀌고 모호함은 난해함으로 바뀐 소설이 의지와 운명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작품 해설에서도 이 책은 난해하고 모호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라는 거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멕시코란 무엇이냐, 멕시코 국가의 정체성을 이 책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또한 이 책은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올해 2023년에 읽었었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이었고, 저는 별로 기억하고 싶은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을 완독했다는 거에 하나만 만족하고 다시는 이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작가는 라우라 에스키벨입니다. 자, 제가 읽은 대부분의 이 멕시코 소설은 난해하고 잔혹하고 그렇던데 비해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유머가 깃들고 가벼운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볍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가치는 충분히 있는 약간은 가볍고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책 표지를 보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은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벌써 인종적으로 백인도 아니고 메스티소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나 작중 주인공은 백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종에 약간 모함이 깃들어 있지만 어쨌거나 책 표지에서는 멕시코 특유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음식 그리고 성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식욕 그리고 성욕이죠. 그 두 가지 욕망을 절묘하게 이야기 속에 녹아낸 것이 바로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특정 음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음식 요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소설답게 성과 음식이라는 두 가지 주된 욕망 속에 혁명의 이야기가 또 간간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역시 이 멕시코 소설 속에서는 이 혁명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주제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무엇보다도 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읽은 이런 멕시코 소설이 재미보다는 어떤 다른 주제가 더 강력한데 반해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성적 욕망과 음식 그리고 환상이 절묘하게 조화된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 추천하오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다음은 이 꿀벌의 속삭임입니다. 이 책 또한 일반적인 멕시코 소설과는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동화와 같은 소설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놀라운 점은 이 가격입니다. 26,000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일반 소설책이 그렇게 판형이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책도 아닌데 26,000원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책 내용보다 저는 이 책 가격이 더 놀라웠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만을 고렸을 때 이 책은 제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책 전면부를 한번 볼게요. 이 꿀벌의 속삭임이라는 다소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소년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꿀벌이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 밑에는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영문판 33무 판매, 그 다음에 여러 뭐 이렇게 멕시코 소설의 정수, 워싱턴 포스트 추천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성장 소설 또는 동화책과 같은 성인 소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이 책은 약간 이야기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접할 때 부자를 악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좀 선한 측면에서 그려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대지주는 악인이고 그 다음에 소장농은 핍박받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선한 면을 부각시키려는 일반적인 이야기 구성 특성이 있죠. 그러나 이 책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주가 주인공이고 선한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소장농은 철저하게 악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사실 불편한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멕시코의 20세기 초반의 현실은 이 대지주 등이 너무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이렇게 유럽의 저지대 국가의 영토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그 뭐 벨기에 영토 정도에 해당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 농지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혁명 정부가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 대지주의 땅을 소장농에게 분배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소장농이 차지하려는 땅과 그 지키려는 대지주 간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한 신기한 소년이 나옵니다. 신비한 소년이, 즉 태어날 때부터 이 꿀벌에 휩싸인 채 버려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주인공이고, 그 아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길러준 그 대지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동화책과 같은 소설 꿀벌의 속삭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26,000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5,000원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하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꿀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방송 때 살짝 말씀드렸던 아이리스입니다.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 이름이 멕시코적인 이름이라기보다도 유럽식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아주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폴란드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계 쪽은 멕시코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의 후손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원래 프랑스에 살다가 20세기 초반에 멕시코로 넘어왔는데 이 귀족이라는 자들이 이 실제의 현실 앞에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 읽지 못해서 그 최종적인 소설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큰 줄거리는 그겁니다. 최근에 제가 구입한 책인데 나름 재미있는데 아직 너무나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느냐 여부는 제가 보류입니다. 다음은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인데 이 멕시코 작품을 연달아 구입하면서 구입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의 한 권입니다. 바로 내 생명 아사가 주오입니다. 자, 이 책은 멕시코 소설인데 이와 같은 이 멕시코 소설의 특징, 그러니까 마술적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이 멕시코 소설과 궤를 달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중남미 이렇게 있죠. 라틴 아메리카가 소설로서 두각을 나타낸 데는 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힘이 컸죠. 즉 환상 문학, 그것이 바로 1960년대부터 유럽 소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 다음에 보르헤스, 그리고 이 칼로스 푸엔테스 등이 그 대표 저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너무 계속된 이 환상 문학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지고 갈수록 그거에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적이고 단순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다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생명 아사가 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페미니즘적 요소까지 가미되었기 때문에 즉 20세기 후반의 소설의 흐름을 가장 잘 보편적으로 표현해주는 소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가 모르죠. 아니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역시 책 뒤편을 보시면 멕시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조차도 역시 멕시코 혁명의 어떤 소재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멕시코 혁명은 이 멕시코라는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깊은 멕시코입니다. 부정당한 문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문학이 있죠. 자, 이 멕시코 문학을 읽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알지 않고는 작품을 이해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구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주인이었던 즉 원주민의 실상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메스티조의 출현 그리고 혁명 그리고 이어진 오늘날의 멕시코 현실이 어떠한가를 표현한 책인데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나머지 소설책을 읽었다면 소설을 좀 더 만끽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읽기에 급급한 나머지 먼저 이 책을 읽고 결국은 뒤따라서 이 책을 읽게 되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책을 모두 마쳤습니다. 멕시코를 좀 더 잘 알고자 이와 같은 많은 책을 읽었고 소개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멕시코라는 나라는 모호하고 어려운 나라고 쉽게 알 수 없는 나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저는 이 멕시코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은 달라졌겠죠. 이렇게 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을 연달아 이어 읽기를 하게 된다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도움이 되고, 이 또한 독서를 취미로 하는 자에게는 매우 뜻깊은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멕시코라는 나라에 관련된 책을 소개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나라를 타겟으로 삼아서 책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는 이벤트를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여러 권 책 중에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반란의 멕시코를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이 페드로 파라모가 멕시코의 대표작이라고 하지만 그 난해함 때문에 선뜻 망설여지기 때문에 후안 율포의 다른 불타는 평원 단편집을 권하고, 의지와 운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합니다. 이 태풍의 계절은 그 잔혹함 때문에 쉽사리 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과 불타는 평원 반란의 멕시코를 적극 권장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